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태형입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틀 동안 너무 아파갖고 어저께 병원 가서 링겔 맞고 오늘 강의 왔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오늘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한우의 가치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사실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상당히 다른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미트 마케터로 활동을 했지만 최근에는 저 AI 미트 마스터라고 제 그 개인 퍼스널 브랜딩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 AI와 함께 AI를 활용해서 그 식육과 축산에 대한 정보들을 가공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는 역할들을 제 그 노년의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그 한우의 가치는 뭐냐 하면요, 그 이 땅의 농업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우가 있다는 건 우리가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왜냐? Eat better meat less often with more enjoy.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인류의 가치의 목표였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러나 앞으로는 좋은 고기를 적게 먹고 조금 더 즐기는, 그것도 로컬, 지역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는 것이 그 가치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엘리트들은, 과거의 권력자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조선시대도 그랬고 로마시대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현대 엘리트들은 비건이 많습니다. 왜? 기후 위기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기후 위기의 문제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문제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수입 소고기를 3kg 먹는 것보다 한우 1kg를 먹는 게 금액적으로는 같을 거예요. 그런데 맛도 한우 1kg가 훨씬 맛있고 기후 위기 속에서 지구를 지키는 우리의 선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가 가진 가치라는 건 엄청난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간단하게 과거와 미래를 설명드리려고 그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는 3월 달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4월 달, 5월 달 하면서 요번에 제가 오늘 1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강의 드리려면 4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함축해서 하는 강의는 전부 다 AI가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하는 말, AI가 한우를 이렇게 생각해, 한우의 가치는 이거야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거를 그냥 말로 전달할 뿐입니다. 저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도 하고 있고요.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다 깨졌네. 다 깨졌어. 지금 이 프로그램이 되게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건 저는 그냥 미트 마케터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그 미트 스토리텔링이라고 책을 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돼지고기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왜냐니까 삼겹살이 언제부터 유행했는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70년대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남은 잔여육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건 아니다. 왜? 단순히 가격이 싸다 그러면 삼겹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못한다. 근데 제 예측이 맞았는지 지금 작년부터 삼겹살이 안 팔립니다. 한돈 삼겹살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도 제가 병행하고 있지만 저는 삼겹살을 우리 민족이 좋아했던 이유는 우리는 민족은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버크셔란 돼지를 주종으로 키우고 먹었어요. 그 버크셔란 돼지는 상당히 지방 함량이 높고 라드 타입이 돼서 감칠맛이 나는 돼지였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80년대 들어서 삼원교잡의 백돼지가 되면서 그 백돼지는 싱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맛있는 삼겹살만, 그나마 맛있는 삼겹살만 우리가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80년대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급격히 육류 문화가 바뀌는 게 우리 민족은 고기를 습식으로 먹었습니다. 삶거나 끓여서 먹는 민족이었는데
80년대 들어서 구워 먹는 것, 그것도 그냥 마이야르 발행이 있는 로스구이, 그 스테이크의 한국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등한채가 비싼 이유가 구워 먹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는 게 한우 등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겹살 랩소디도 제작을 했고요. 한우 랩소디에도 촬영을 했고요. 고기를 만나라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들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작가들이 축산에 대한 내용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단순한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양과 인문학을 결합한 기술만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라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문학적 사고나 생각이 없으면 그 세상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한우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식이라는 거, 식육할 때, 고기할 때 식자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 어질 양자를 씁니다. 그래서 밥식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축사를 하거나 농업을 하는 일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마 그 의사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삶을 사는 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것과 가치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우 산업의 특징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그 현대자동차에서 제니시스가 잘 팔린다고 소나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제니시스만 생산하면 돼요. 근데 그 축산물은 독함육의 생산체가 돼서 등심을 많이 팔려고 그러면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앞다리 뒷다리가 남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이 한우 산업이나 식육 산업의 공통적인 특징이자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까지가 농업이라고, 이거 파일이 다 깨졌어. 식당까지가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가치를 높이는 일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그 외식업자들과 그 불고기 르네상스, 한우 불고기를 되살려보자. 그것이 한우 산업에 지금 요즘 가치가 많이 떨어진 한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 한우 팔면 출하하시면 1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미치는 하고 얘기 들었는데, 이 부분을 흔히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비프 사이클이 있어서 조만간에 농가들이 사육두수를 줄이면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이 2000년대 들어서 소고기 수요가 급격히 줄어요. 그리고 그걸 회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본 와규 산업은 그 전략 방향이 뭐냐? 인바운드 관광객, 여행 오시는 외국인들과 해외 수출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아마 일본의 와규가 전 세계에 한 10,000톤 수출이 됐어요. 근데 우리 한우는 60톤 정도도 수출을 못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한우도 이제 수출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제가 한우를 수출합시다 그랬더니 미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구제역에 걸려 있고, 그래서 수출도 정부 검역 관계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한국 사람들도 없어서 못 먹는데 왜 한우를 수출하냐 그러는데, 그 없어서 못 먹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 이제 여러분들은 고령 사회로 접어들어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육류, 특히 기름진 육류를 싫어해요. 두 번째, 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한우처럼 고가의 육류를 구매하는 것이 급격히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건 단순히 계엄이다, 단순히 탄핵이다 이런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그 일본에서 겪었던 30년의 장기 불황처럼 우리도 산업 구조상 장기 불황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일본 내 와규 농가들이 그 어려웠듯이 우리도 이제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일본의 작가가 일본의 와규는 구찌나 누이비통처럼 세계가 자랑하는 브랜드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일본 사람들은 와규를 세계 시장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식재료가 캐비아, 상어알, 그 다음에 푸아그라, 거의 간, 그 다음에 와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식재료, 3대 식재료라 그러면 와규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콩 시장이나 그 유럽 시장에서 소고기, 와규가 비싼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근데 홍콩 시장에서 한우가 비싼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우를 키우시는 분들이니까 한우가 뭔지 제일 잘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한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안 먹어본 사람 없고. 근데 일본만 가서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건 전 세계인이 이제 다 압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고유한 소가 있다는 것, 그 소를 한우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그 한우가 마블링이 좋은 맛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몰라요. 먹어보지 않으면. 근데 한우는 수출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우의 가치나 맛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유통 과정 속에서 한우는 이제 겨우 한 20일 정도, 도축 후 20일 정도 숙성을 해서 유통을 시키고 판매를 합니다. 근데 그 20일은요, 사후강직에 풀린 거지 맛이 형성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30일에서 40일 정도 숙성을 더 시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수입 소고기, 냉장 소고기의 유통은 90일인데 한우는 6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일에서 30일째 도축한 지 유통을 시키면 맛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을 때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우의 극상된 맛, 최고의 맛의 수준까지 한우를 숙성을 시킨 다음에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툭불인데 고기만 좋으면 됐지 맛이 숙성이 왜 필요하냐고? 그건 고기를 모르시는 얘기예요. 단백질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맛이 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 급하게 살아왔거든요. 아니 90년대까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서울에 유통되는 소고기의 절반 이상이 물먹인 소고기였어요. 에이징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도축장에서 바닥치기라고 그냥 바닥에다 놓고 소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세균 오염 때문에 오래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우도 90일 이상 유통기한을 찍고 40일 이상 숙성을 해서 잡아 드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저는 확신해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소고기가 한우라는 것. 일본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누이비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한우를 구찌라고 에르메스라고 얘기합니다. 에르메스가 누이비똥이나 프라다는 가격이 한 5천만 원, 1천만 원밖에 안 해요. 가방 하나에. 근데 에르메스는 3천만 원짜리 가방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저 와규는 일본이 1890년 이후에 서양의 유구들을 가져다가 소들과 교잡해서 만든 신품종 소고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쟤네들이 개량을 잘못해서 너무 기름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기와 지방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고기예요. 그리고 저거는 종자 보존을 못했고 전 세계 10여 가국에서 와규를 키웁니다. 근데 한우는 어때요? 5,00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그대로 이어져 온 단일 품종의 토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아직까지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 희소성이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인류사에서 토종 가축을 지금까지도 경제성 있게 키운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한우가 유일합니다.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저쪽에 이베리코 흑돼지가 있을 겁니다. 이거 다 깨졌어. 이베리코 반도가 있는데 서쪽 끝에 가면 뭐가 있죠? 유라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라시아 대륙 거기 서쪽 끝에 가면 이베리코 반도가 있고 거기 이베리코 흑돼지가 있어요. 그거를 세계 최고의 돼지고기라고 얘기하죠. 같은 맥락상에서 동쪽 끝에 오시면 한반도가 있고 거기에 한우가 있는 겁니다. 한우의 지정학적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왜? 우리는 한우를 너무 쉽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 정도 되는데 와규가 200만 두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구가 5천밖에 안 되는데 와규가 350만 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우를 많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우가 좀 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계 속에서 보면 한우는 엄청나게 귀한 15억 두의 소가 있을 건데 그 중에 350만 두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품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아직도 최고의 맛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산둥반도 칭따오 소가 되게 유명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조선에서는 생우를 가져갔고 조선우를 가져갔고 일본 칭다오에서는 소고기를 수입해 갔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일본의 와규, 한국의 한우, 칭다오 소가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시아권의 이 3개국이 공통점이 있어. 소고기가 맛있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도 그러니까 중국의 동쪽이죠. 해안가에는 우유를 먹는 문화가 없습니다. 일본도 우유를 먹는 문화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4년에 유소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송아지가 먹을 우유가 없는데 왜 사람이 우유를 먹냐 그래갖고 우유를 가장 많이 모유를 송아지한테 먹이는 민족들이 이 3개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에 마블링이 끼는 거예요. 물론 마블링은 계절이 있어서 겨울철에 지방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타민 A를 보존하기 위해서 마블링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인문학적으로 스토리텔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우유를 안 먹기 때문에 마블링이 지방이 고기 속에 있고요. 불란서 사람들은 우유를 짜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구울 때 보시면 버터를 계속 끼얹는다. 왜? 외국 소들은 지방이 없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한우를 구우면서 한우를 스테이크를 먹는 문화가 되니까 요새 어떤 잘 모르는 셰프들은 지방을 한우에다가 버터를 끼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미친 짓입니다. 한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향을 수입 버터에 날려먹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우에는 한우 지방이 있죠? 그거를 녹인 거를 뿌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식당 가면 대도식당이 두태기름을 발라서 그걸 한 다음에 소고기를 굽는 거예요. 과거 대도식당은 1960년대 후반에 나온 식당이기 때문에 소고기의 마블링이 좋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럴 때 두태기름으로 철판을 둘러서 기름을 녹인 다음에 그 기름에다가 등심을 구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우가 가진 맛은 독특한 맛들이 있는 거예요. 한우 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드라이에이징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드라이에이징에 관한 책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데 드라이에이징의 특징은 뭐냐? 견과류 향이 나야 되고 펑키한 맛이 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일본에서. 근데 한우는 맛이 없어야 돼요. 왜? 한우는 한우 고유한 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펑키하거나 견과류 향 같은 걸 입힐 필요가 없어요. 한우 자체의 맛이 있어서. 그래서 한우를 드라이에이징 하고 싶다면 맛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한우의 향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한우의 향이라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으실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한우를 좋아할 때는 한우의 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좋아하는 맛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스테이크로 구웠을 때보다는 샤브샤브처럼 물 속에 적당히 적셔 먹을 때 더 향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최적화된 요리는 불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거는 철저하게 AI가 그려준 건데요. 한우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우 협회장한테도 자, 여러분들 제가 한우를 언제부터 한우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기껏 나오는 게 해방 이후. 그런 얘기 해요. 1949년도가 소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왔다 그러는데 1958년에 정부 기관지에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한우가 49년에 나왔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찾았어. 그러니까 한우는 한국소라는 거의 약자거든요. 근데 대한제국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1902년 황성신문에 한우라는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 한우가 언제부터 한우였냐? 1902년부터 한우란 말을 나온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는 이추루, 조선우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류상에 유일하게 only 한국에서만 키우는 고유의 품종이고요. DNA적으로 우리하고 가장 맞습니다. 아니 세계인이 가장 좋아할 밸런스를 가진 소고기입니다. 단지 그 밸런스의 가치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과학적으로 설명하자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뒤에 가서 과학적으로 하나 딱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뭐 온라인살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들어본 얘기 말고. 그러니까 저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와규하고 한우를 분명히 구분을 하고요. 와규보다 한우가 훨씬 맛있다. 단 세계인이 이 인정을 못한다. 그래서 한우를 알리는 작업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실질적으로 제 주장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 와규는 그렇게 맛있는 소고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 분들 일본 가서 뭐 그 야끼니쿠 많이 먹고 오시는데요. 야끼니쿠 구워 먹는 고기 중에 고기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등한채는 거의 없습니다. 앞다리, 뒷다리살 구워 먹고 미스지라고 얘기하는 부채살 이런 거. 그러니까 앞다리 쪽에 있는 왜 마블링이 BMS 넘버가 9, 10, 11 이렇게 되면요. 앞뒷다리를 다 구워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한우도 그 넘버 9 정도 되면요. 그 앞다리는 다 구워 드실 수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세분해서 에이징만 잘 시키면. 근데 그거를 왜 못하느냐?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한우를 생산 농가시잖아요. 고기 잘 모르시죠? 요리 잘 모르시죠? 여기서 그 식당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식당 하시는 분도 고기를 몰라요. 그냥 정육점에서 갖다 주는 고기만 썰어서 팔 줄 알지 고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숨어있는 고기, 아직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고기가 무진장에 많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특수부위라는 건 잘 아시죠? 뭐 안심이나 제비추리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가격이 올라간 거고요. 한우에는 숨어있는 희소부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를 구이용으로 개발하면 3만 원짜리 고기가 6만 원짜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육점에서 등심만 비싼 거 사 안 드셔도 식당 가서 안 드셔도 싼 거로 얼마든지 맛있게 고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의 가치는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문화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고 AI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위 뭐 우리나라는 한우를 신뢰하고 뭐 일이고 뭐 정성을 같이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소비자 충성도를 패턴을 높이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한우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AI가 저는 손을 하나도 안 댄 거예요. 근데 AI도 한우를 이만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농가 브랜드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산지소 농가 브랜드. 여러분들 중에 한우를 애지간히 키우신다 그러면 자기 브랜드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만의 차별화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뒤에서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뗄루아라는 게 있어요. 지역이 다르면 소맛도 다릅니다. 고기의 맛이라는 게 품종, 사육 방식, 사료, 그 다음에 에이징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우는 지역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왜? 30개월을 키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농장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파셔야 되는 거예요. 1년에 10마리가 출하가 되던 1년에 크리스마스 때 1마리가 출하가 되던 자기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되고 그런 특화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돼지는 이게 불가능해요. 왜? 품종이 워낙 삼원교잡이라는 품종을 쓰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지만 한우는 대려 이 키우는 동안에 뗄루아의 환경에 따라서 고기 맛들이 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하십시오, SNS를 하십시오. 이런 거는 전부 다 흔한 얘기고요. 얘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르는 한우는 단순히 고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입맛, 문화, 품격을 지키는 상징이다. 농가가 음식의 문화 장인이 되셔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꼭 드리는데 한우 농가가 이 땅의 농업을 지키는 농촌을 지키는 마지막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양계 산업도 있고요, 한돈 산업도 있고 하지만 한우만이 유일하게 농민이 주체가 되고 농촌과 함께 공존해가는 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가 수가 5만 이하로 줄어든다면 이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속으로는 너 죽으면 내가 살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가지고 이게 2차 무역 전쟁이거든요. 1918년에 이미 트럼프가 1차로 한번 중국하고 붙었어요. 그리고 지금 들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 중국이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3조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던 소고기가 3조 원이에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한국으로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작년에 돼지고기 산업이 괜찮았어요. 농가들이. 왜? 삼겹살은 안 팔리는데 뒷다리가 비싸져가지고. 올해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부산물의 52%가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그게 중단되면 머릿고기가 전부 다 한국으로 넘어와요. 거기다가 목전지가 덤핑으로 한국에 오면 미국 목전지가 4,000원이면 우리 한돈 후지도 4,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아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산 소고기, 미국산 돼지고기가 중국 수출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가장 절정적인 피해를 보는 건 한국일 겁니다. 제가 최근에 AI랑 연구를 하면서 찾아낸 게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에 소고기를 수출하면서 나라가 발전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유럽 쪽에, EU에 소고기 수출을 못합니다, 거의. 왠지 아세요? 성장 촉진 호르몬을 사용하는 걸 EU에서는 반대를 해요. 수입을 중단시켰어요. 그게 언제냐? 1989년이에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989년? 우리나라에 미국산 소고기가 무작위로 들어온 게 언제죠? 일본이 1991년에 수입 개방이 되고 우리가 1990년대 초반일 거예요. 그건 뭐냐? 미국은 자기네 무역 시장에서 유럽 시장, EU 시장의 성장 촉진 호르몬으로 수출을 못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대체 시장으로서 아시아 시장을 찾았고 그 아시아 시장에서 원투가 한국과 미국이 일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장 촉진 호르몬을 안 먹이죠? 그죠? 성장 촉진 호르몬을 먹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거는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긴가민가인데 유방암 발생 비율이 높아집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먹이면 성조숙증이 걸리고요. 제가 이거는 사실은 여기 없어요. 왜? 이건 아직까지 공론화시킬 수가 없어. 왜? 미국은 카길은 그래 형 외인 부대도 있어. 용병도 있는데 형 죽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뒤통수 맞을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장 촉진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까? 미국산 소고기가 싼 이유는 성장 촉진 호르몬을 때려서 소를 빨리 키우기 때문에 싼 거예요. 우리는 소고기를 안전하게 키워서 비싼 거고요. 근데 유럽은 국민의 건강을 염려해서 성장 촉진 호르몬을 먹이는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그거를 개방해 놓을까? 이거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유럽산 소고기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아일랜드산, 프랑스산 이런 게 들어오면요.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미국 소고기, 호주 소고기랑 달라요. 우리 소고기는 풀만 먹이고요. 성장 촉진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아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걔네들이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마케팅 전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우는 성장 촉진 호르몬을 먹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소고기를 키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30개월 이상 오래 키워서 맛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미쳤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를 빨리 키우겠다고. 한우가 맛있는 이유는, 소고기가 맛있는 이유는 인류가 키우는 가축 중에 가장 사육일수가 길어요. 한우를 20개월로 키우면요. 호주산 와규랑 맛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우가 맛있는 이유는 오래 키워서예요. 소고기가 맛있는 이유는 돼지고기보다 오래 키우고 닭고기보다 오래 키워서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 촉진 호르몬이 없는 소를 키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요번에 구제역도 그래. 구제역 예방주사 맞히라 했는데 구제역이 왜 걸릴까? 농민들이 주사를 안 맞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요, 이제는 철저하게 맞히셔야 돼요. 왜? 이게 한우 농가, 그 안 맞힌 농가,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한우는 더 이상 한국 시장, 우리 350만 도를 키우면 이 한국 시장에서 소비할 수 없는 물량입니다. 어떻게든 수출해야 돼요. 어떻게든 인바운드 외국 관광객들한테 먹여야 되고요. 그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한우, 우리 사실 한우가 1990년대, 2000년대 한 150만 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350만 도로 커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잘 먹었어. 근데 이제는 그 먹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고 돈도 없고, 왜 골프도 회사 돈으로 치지만 은퇴하면 못 쳐요. 회사 법인카드로 소고기 많이 사 먹었는데 이제 은퇴하시면요 소고기 못 먹어요. 예? 이제는 그 접대로 소고기 먹는 시대가 지났어. 젊은 애들은 소고기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그거 별로 접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거 먹으러 가지. 요리 먹으러 다니지. 그러니까 이제 소고기가 접대용은 끝났단 말이야. 이제는 가족이 회식할 때 먹는, 가족의 가치를 높이는 때 먹는 게 소고기가 돼야 돼요. 이게 완전히 소고기 문화나 습식 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외국인들한테 이 소고기 맛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한우는 성장 호르몬 사용하지 않고 자연 사육 방식을 중시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 외국 소고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싶으면 아까 칭따오소, 일본소, 한국소가 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농가에서 한 농가에서 한두씩 키우는 아주 지극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키우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평균 사육 두수가 한 40몇 되지만 우리는 소고기를 키우는 게 외국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맥주를 먹인다, 음악을 들려준다, 마사지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스토리가 없잖아요. 소고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소를 키우시는데 그것에 대한 표현을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장 촉진 호르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안전성. 왜? 이제는 비싼 고기는 안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 지방산의 문제예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맞추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사료를 거의 외국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오메가6의 비율이 높은데요. 이걸 낮춰주셔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한우는 맛으로 먹었어요. 앞으로 한우는 약으로 먹는 시대입니다. 제가 소고기를 약으로 먹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미쳤다고 그러는데요. 요새 젊은 아이들 닭고기, 가슴살, 건강 단백질이라고 무진장에 먹거든요. 나이가 들면 근육 손실을 억제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은 소고기 단백질이 최고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방이 오메가6가 많으니까 조금 두려워한다면 그 지방 조성을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저 농대를 나왔습니다.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을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닌 지 40년 넘었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우리나라 농업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게 전부 다 미국 애들이 가르쳐 준 거야. 근데 그 농업은 뭐야? 해방 이후에 지들 남아도는 옥수수 가지고 우리 먹어서 키우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료에 대해서 자급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사료회사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사료 하시는 분들 중에 사료 원료를 자급해야지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값싼 미국산 수입했으면 되니까. 이제는 달라요. 요번에 산불 겪어보셨죠? 그거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면 생기는 현상이니까 이거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처럼 백두대간이 있는 나라에서는 산림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산간의 초지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초지 개척을 했을 적에 그 초지에서 키울 수 있는 한우에 대한 연구들을 시작해야 돼요, 지금 사실은. 그게 산림 자원을 보존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안동에 요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안동에 어떤 마을이 골프장에서 불 꺼가지고 막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의 산림 초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산불을 가능한 저지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초지를 가능하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 지금 우리나라 한우 자급률이 45%, 뭐 44%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한우가 한 35% 됩니다. 일본 와규는 17%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리고 뭐 돼지고기는 70%라고 얘기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 40%의 그 소 중에 얘네들이 먹는 사료, 수입 사료를 자급률에서 빼면 10%가 될까요? 돼지는 계산해보니까 7%더라고요. 자급률이. 그러니까 농업의 구조상 엄청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과 일본이 왜 그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는 그 미국의 어떤 정치적 영향을 받으면서 걔네들한테 충분히 이용당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미국은 물 부족 국가가 돼서 옥수수를 그렇게 싸게 공급해 줄 수도 없고요. 바이오 가스 이런 거로 옥수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옥수수 가격을 무한정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국 농업은 계속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도 한우는 괜찮아요. 한도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욕을 되게 먹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가감하게 우리나라 신발 산업이 1970년대, 80년대 나이키도 다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지금 안 만들거든요. 왜? 인건비가 비싸지고 산업 구조가 달라져서 방글라데시는 동남아로 갔단 말이에요. 한돈 산업은 이제 조금만 더 비싸지면요. 국내에서 돼지 못 키워요. 외국 거 사 먹는 게 훨씬 싸니까. 그럼 산업은 도태돼요. 아니, 보셨죠? 아니, 여기 지금 연세가 어지간하신 분이니까 70년대, 80년대 국제에 있을 때까지 나이키, 프로스펙스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 부산 같은 데 신발이 우리나라 산업의 1등 품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 없어졌단 말이야. 왜? 인건비가 올라가고 산업 구조가 안 맞으니까. 돼지고기 수입하는 게 더 싼데? 그러니까 그래. 한도는 얼리지 않은 돼지고기. 미안한 얘기죠. 그 90년대 만든 거고요. 그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산타크로스가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죠? 빨간색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원래 산타크로스는 초록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걸 빨간색 옷을 입힌 게 코카콜라예요. 자기네 로고를. 왜? 크리스마스 시즌에 추우니까 코카콜라가 안 팔리니까 팔아먹으려고. 그때는 90년대는 기술력이 없으니까 냉동육보다 냉장육이 해동했을 때 훨씬 좋으니까 냉장육이 좋은 고기야. 얼린 건 나쁜 고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25년이잖아요. 지금은 냉동 기술이 발전해서 보관해 놓으면 냉동한 걸 해동하면 냉장육보다 더 맛있게 해동되고 여러분 일반인들은 구분 못할 정도의 기술력이 확보가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 기계 한 대에 몇십억 안 해요. 만약에 스페인산 삼겹살이 거기에 얼려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녹여서 팔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구분 못 하십니다. 내가 그거 한우협회 맨날 가서 이거 도입해야 된다고 그랬거든. 왜? 등심이 안 팔릴 때 그거 얼려놓으면 일반 냉동시켜 놓은 거는 반값이잖아요. 근데 이건 얼려놓으면 나중에 제값 받을 수 있으니까 3년은 보관할 수 있다는데 한마디도 안 들어. 세상은 바뀌어요. 내가 알고 있던 시대가 틀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AI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핸드폰이 있던 시대와 없던 시대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그럼 AI 시대가 되고 지금 기술력이 발달하는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거,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를 살았어요. 나는 좋은 시대를 살았어. 왜? 지금까지 통장에 돈이 꽂히고 밥벌이를 하니까. 근데 내 새끼들은 취직도 못해. 누가 그래? 우리는 우리 아버지보다 잘 살았던 세대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한우를 못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위기의 상황을 못 느끼고 그냥 내가 살았던 세상처럼 세상이 계속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엊그저께 다시 만들었어. 이거 안 만들어도 돼요. 어저께 밤에 내가 다시 만들었어. 병원에서 링겔 맞고 다시 왜?
여러분들은 세상이 바뀌었어. 이게 AI가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AI가 씨부리고 있는 얘기를 저는 전달할 뿐이에요. 한우의 품격은 속도가 나온다야. 천천히 성장하고 고운결 있고 프레임을 갖추고 있다. 자, 이거 제가 농림부에서 한우 친환경 한우인지 뭔지 해가지고 탄소를 줄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AI도 한우가 어떤 건지 알아.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농업정책 중에 가장 성공한 정책이 뭐냐? 1990년대에 만들었던 한우 고품질 전략이야. 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식민지 농업정책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일제강점기의 농업정책. 그건 뭐야?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들어봤죠? 식민지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값싼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단일 품종으로. 그래서 목화나 그 산업용 원료를 쓰는 거. 우리가 일본의 쌀의 공급지였고, 일본 노동자들이 쌀이 없었어. 그래서 조선에서 쌀을 가져가야지 노동자들이 싼 값의 노동 인건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해방 이후에 박정희 정부에서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 가진 건 사람밖에 없었어. 값싼 인건비를 유지하고 농촌에 있는 인력을 도시로 끌어올라가면 농업을 망가뜨려야 되는 거야. 농업이 돈벌이가 없어야지 돈 벌려고 도시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이농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농업이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만 겨우 남아 계신 거야. 그나마 한우는 고품질 전략을 써서 버틴 거고, 고품질 전략을 썼는데 이것만 살아남은 거야. 350만 두가 된 거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근데 이 기적을 마지막까지 또 없애려고 드는 거예요. 왜?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적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해. 저는 60이거든요. 84학번이니까. 근데 저보다 어린 애들, 한 10년 어린 애들,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애들은 농촌의 자식이 아니야. 농민의 자식이 아니야. 그냥 농대, 학력고사 점수 안 내니까 농대 와가지고 지 아버지 돈 있으니까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 그래놓고 농업정책 막 얘기해. 농민의 입장이 하나도 없고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국에서 학습한 그대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고기를 일도 모르는데 한우가 왜 한우인지를 일도 모르는 애들이 한우 정책을 만들어 농림부에서. 그러니까 개판이 AI보다 못하다는 거지. 이건 AI가 얘기한 거예요. AI가 만약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생산성 따지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한우는 미친 짓이지. 30개월 왜 키워? 20개월만 키워도 고기가 되는데. 근데 얘는 이렇게 얘기해. 한우는 속도에서 나온다. 이거 제가 만든 어딩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만든 워딩이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 AI가 하는 워딩이야. 물론 저 AI를 내가 그동안 무진장에 학습을 시킨 영향은 있겠지. 여러분들이 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AI에선. 자, 유료로 AI 사용하고 계신 분, 챗GPT 사용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60대 이상 AI 사용률이 4%도 안 돼요. 그것도 그냥 지블리 그림 그려줘 그거예요. 사진 해달라는 거. AI랑 대화를 무진장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AI가 대답을 해줘. 그리고 AI가 틀린 걸 감수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셔야 돼요. 이런 건 더 잘하실 거고. 시간, 정성, 자연사력, 환경. 얘가 더 많이 한우를 이해해. 그 AI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거든. 특화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상식적인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식적이라는 걸 이해 못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태극기 부대를 이해하시죠?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근데 저는 태극기 부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나라에 60살, 70살, 80살 먹으신 분들이 무진장에 건강하기 때문이야.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고 재미를 만들어주면 그 태극기 부대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영국에서도 덴마크에서도 전부 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인류의 역사에서 이렇게 건강한 60, 70, 80세를 만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게 우리가 겪은 숙제예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 한우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60, 70, 80이 되면요. 자, 죄송합니다. 뭐 골프를 치러 다닐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좋은 걸 탈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를 만날 것도 아니에요. 거의. 그러면 오직 먹는 거야. 부부가 손잡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밖에 일이 없어. 그러면 가장 맛있게 먹는 게 뭐냐? 고기예요. 가장 관심을 갖는 게. 거기에 최적화된 게 한우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어요. 또 재밌는 게 있어. 요새 MZ요, 집 없어요. 가난해 애들. 집을 지들이 뭐라고 얘기하지만 인스타나 열심히 할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은퇴하신 분들은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다 해요. 그러니까 한 2만 원대에 부부가 손잡고 나가서 2만 원대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꼭 오늘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나타마이트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어디서 들었어요? 학교 어디 다니시는데요? 졸업했어요? 누가 그 아나타마이트를 얘기해요? 사료. 아나타마이트가 뭐예요? 아나타마이트가 뭐냐니까 초콜릿 먹으면 우리 기분 좋죠. 소고기 먹으면 기분 좋죠. 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아나타마이트예요. 진짜로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초콜릿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물질이 있어. 대마초 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같은 물질이에요. 이게 소고기에 있어. 한우에 더 많아. 왜? 그게 지방과 살코기가 적당한 밸런스가 맞을 때 터지는 거야. 단순히 건강에 좋은 거, 육체적 건강에 좋은 게 한우다라고 생각했는데 현대인은 우울하거든요. 우울한 현대인은 위로가 되는 게 저 아나타마이트고 아나타마이트가 대마보다 더 좋은 거예요. 대마는 중독성이 있잖아. 저건 자연식품이잖아. 엄청난 거예요. 이게 1996년인가 92년에 이스라엘 의학자가 발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나 또 연암에서 들었다고 그래. 내가 강의한 거 들었는 줄 알았지. 한우의 과학적으로는 부드러운 마블링과 고소한 향, 아까 그랬잖아요. 한우의 향이 있다. 한우 맛, 한우 향, 풍미.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한우 향. 소고기는, 고기가 맛있는 거는요, 풍미. 구웠을 때 이미 냄새만 맡아도 맛있잖아. 그 다음에 고기가 맛있는 건 씹었을 때 주시한 거, 막 육즙이 가득한 거. 이게 맛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연도예요. 이 세 가지 밸런스가 맞아야 소고기가 맛있는 건데 한우는 향이 뛰어난 고기입니다. 근데 아나타마이트는요, 행복물질이 생겨. 몸 안에서. 그래서 뇌로 막 들어가서 나는 행복해라고 느껴져. 그러니까 우울할 때 소주랑 한우 한 점을 먹으면 스스로 행복한 느낌이 드는 거야. 위로가 되는 거야. 고생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 엄청난 에너지, 현대사회에 엄청난 역할을 해줄 게 한우의 가치입니다. 근데 한우를 먹어서 행복합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이쪽으로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아마. 근데 저 아나타마이트라는 것에 대해서 그 한우협회나 한우를 키우시는 분들은 더 많이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마라는 건 불법이잖아요. 근데 대마처럼 중독성이 있는, 한우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저 밸런스가 엄청나게 좋은 게 한우라는 거죠. 대마초하고 아나타마이트하고 그냥 비교했을 적에 이쪽은 안전한 뇌를 자극하고 이건 법적 제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합법화된 즐거운.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한우를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우를 많이 드시면 우리나라 넘버 9 정도만 돼도 등심의 지방 함량이 30%가 넘어갈 거거든요.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래서 감정을 치유하고 뇌를 만족시키고 미각의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한우는. 그러니까 한우가 가진 사회적 유대감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는 그렇게 봐요. 접대 문화가 아니고 대접 문화. 이제는 가족끼리 특히 3대가 할아버지랑 밥 먹으러 갈 때 먹어야 되는 게 한우.
근데 그건 여러분들 생각, 지금 여기서 한우를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등심, 안심 구워 먹는 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뇌가 맛있어지는, 뇌가 느끼는 맛이 한우에 있는 맛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늘 새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불고기 르네상스를 주장합니다. 제가 왜 불고기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니까, 불고기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최고의 인기 외식 아이템이었어. 근데 이게 사라졌어.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한편은 역사적으로 감사해야 될 게요. 우리나라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소고기가 없어서 난리였거든요. 그때 수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1970년대 소고기 파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소파동이. 그래서 돼지고기 값과 소고기 값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서 80년대 초반부터 삼겹살이 유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유행한 건 뭐냐? 로스구이야. 말하자면 그냥 돌판이나 불판에 생고기를 구운 다음에 구운 후 소금에 찍어 먹는 요리였어요. 이 로스구이로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건 한우고요. 두 번째로 맛있는 거는 삼겹살이에요. 세 번째로 맛있는 건 수입산일 거예요. 갈비살 같은 거.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만약에 두 번째로 맛있는 게 수입산이었다면 수입산 소고기가 삼겹살보다 더 인기가 있었을 거야. 근데 그거는 적당하게 소주 안주하고 어울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1970년대 우리나라의 주 종의, 그러니까 술의 주 리딩 아이템이 뭔지 아십니까? 막걸리였습니다. 막걸리 안주로는 삼겹살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1980년대 소주 도수가 몇 도였죠? 23도, 25도 이랬어요. 그럴 때는 삼겹살이 어울립니다. 왜? 일단 기름기 있는 거를 23도의 고도수의 술이 씻어주고요. 또 고도수의 술이 위에 들어갈 때 진안주가 보호해주고요. 근데 지금 소주의 도수가 몇 도죠? 16도 이러죠? 삼겹살하고 전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삼겹살은 인기가 없는 거예요. 16도의 술에는 어떻게 보면 한우 야끼니쿠가 훨씬 맞아요. 한우 불고기가 훨씬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문화 연구를 쭉 해보다 보니까 세계에서 인류사에서 가장 소고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누구냐? 세계인들은 영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영국인들이 소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학 책을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육식을 안 하다가 몽고가 들어와서 몽고의 간섭기에 육식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게 고려 도경의 1100년에 고려 송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쓴 고려 도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 얘기하는데 그거 개소리고요. 우리 민족이 고구려 때까지, 고려 때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뭐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뭐예요? 소고기죠? 고려시대는 개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순이에요. 소고기가 인기가 없었어. 고려 중기까지만 해도. 왜? 지금도 태국에는 소고기 인기가 없습니다. 왜? 간센불상 정신이 있어갖고 불교적 종교 때문에 소고기를 덜 먹어요. 지금도 태국에는. 근데 우리나라도 고려시대까지는 불교의 영향력이 있어서 소고기에 대해서, 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고려 말에 몽고의 간섭기에 몽고의 왕비들, 공주들이 많이 시집을 왔잖아요. 이 양반들이 고기를 얼마나 좋아해, 유목민이니까. 근데 양고기가 없어. 근데 돼지고기는 냄새가 나서 못 먹어. 근데 지천에 널려있는 게 소야. 소를 잡아먹으니까 맛있어. 근데 이걸 혼자 먹나? 그 큰 소를 잡으면? 그러니까 궁에 들어오는 고관 대작들하고 나눠 먹은 거죠. 그때 나온 게 설렁탕 이런 거예요. 곰탕 이런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이 되고 난 다음에 조선 500년 동안 우리 양반층,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조선 시대는요, 왕족,
양반, 서민, 중인, 서민 이 음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소고기 맛도 못 봐. 그러니까 어떤 미친 사람, 어떤 미친 마칼라미스트 그런 얘기, 농사 짓고 나서 소를 다 잡아먹었대. 미안한 얘기지만 농사 짓는 그 소도 지 죽거나 나라 거야. 그냥 빌려서 쓰는 거야. 죽으면 다 가져가. 그러니까 농민들은, 실질적인 농민들은 소고기 맛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양반들은 소고기에 미쳐서 500년 동안 소고기를 탐식한 거야. 네? 그러면 우리가 1350년이 그 몽골 간섭기거든요. 1350년에 우리는 소고기의 문화, 맛이 유행을 했다. 근데 영국은 언제냐? 산업혁명 1750년. 요 정도에서 소고기, 소위 걔네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렉 앵거스 종이 인류가 만든 최초의 유구거든요. 고기소. 그게 1800년대에 나온 거예요. 그 전에 걔네들 영국산 소는 체중이 160kg밖에 안 됐어. 근데 1780년, 90년 되니까 이제 품종이 개량이 돼가지고 한 360kg가 나와. 한우는요, 개량을 하나도 안 했는데 330kg가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전국의 한우가 똑같죠. 예? 옛날에는요, 남쪽 한우, 북쪽 한우가 완전히 달랐어. 조선소가. 그래서 저쪽에 평양도, 황해도 소들은 330kg까지 등치가 되게 크고, 남쪽 소들은 한 160kg대로 담아가 작았어. 근데 이제 남쪽 소들은 일을 무진장에 잘했고, 북쪽 소들은 고기소로 많이 이용됐고, 고기를 먹는 것도 주축이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이 고기를 무진장에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750년이잖아? 그럼 400년을 우리가 앞선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 문화의 역사가 인류사에서 제일 길어. 맛으로 먹는 역사가.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영향으로 구워 먹는 것밖에 모르는 거지. 등심 굽는 것밖에. 이거 마이야르 반응에 의한 우리가 어떻게 미국화된 거거든. 과잉 미국화? 근데 실질적으로 불고기는 엄청난 요리예요. 저 불고기 연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 불고기가 뭐죠? 소고기에다 간장 양념하는 거 아니야. 그죠? 지금이야 간장이 샘표간장, 몽고간장밖에 없었잖아. 근데 조선시대에는 좋아. 양반들이 소고기를 먹었으니까. 양반댁은 뭐야? 간장을 집집마다 담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간장 담그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 어머니 집하고 옆집하고 간장 맛이 다르죠. 그럼 불고기 맛도 다르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 자, 불란서에는 치즈가 1500종 있습니다. 그게 문화유산이야, 불란서인들의. 자, 독일에는 소시지가 1000종 있습니다. 그게 문화유산이야. 한국은요, 서울식, 언양식, 광양식 불고기만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개소리지. 여러분들 집집마다, 여러분들 동네마다 양반집에는 다 자기네만의 불고기 맛이 있었던 거예요. 예? 또 이게 샘표간장, 진간장으로 불고기 만들면 그냥 달기만 해. 근데 조선간장하고 진간장을 섞어서 불고기 만들면 감칠맛이 확 돌고 맛이 품격이 무진장에 올라가요. 그럼 뭐야? 여러분들 각 지역마다 프라자 다 있지. 한우 프라자에 여러분들 동네에서 만든 간장으로 만든 불고기를 파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의 도시락 투어처럼 우리나라 어떤 놈이 유튜브 찍는 애들 많잖아. 각 지역 가서 불고기 맛을 먹어봐. 야, 이 불고기는 무슨 간장하고 만들었는데 너무 맛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프라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국 불고기를 망친 거는 그놈의 프라자야. 여러분들 왜? 불고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에다 넣고 끓인 전골을 불고기라고 그게 물고기지 왜 불고기야? 불고기는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고기가 불고기야. 그거를 육수에 적셔 먹는 거야. 서울식 불고기가 나온 게 1950년대인데 그때는 물 먹인 소고기가 워낙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냥 석쇠에다 불고기 판에 구우면 물을 줄줄 떨어져서 불 꺼졌어요. 그러면 지금도 불고기를 서울식으로만 하더라도 가장 좋은 소고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프라자에서. 그거를 맛없는 소고기를 만들어서 파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우값 해가지고 목살 한 2만 원 해요. 툭불도. 그러면 불고기 1인분에 15,000원에 파실 수 있어요. 프라자에.
서울 우레옥에 37,000원에 제대로 된 불고기 15,000원짜리 불고기 파시면요 줄 서요. 그래서 목숨 가격을 10,000원만 더 받는다. 앞다리 가격을 10,000원만 더 받으면요 등한채 가격이 11,000원씩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한 마리가 다 팔려요. 아까 처음에 그랬죠, 복합유기 생산체라고. 저는 미트 마케터로 이걸 연구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기업을 위해서 이런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불고기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불고기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유통하시는 분들 할 적에 전부 다 좀 저를 이상한 새끼로 봐요. 이상한 놈 맞아요. 왜 등한채 팔아먹기도 힘든데 싸구려 불고기를 팔자고 그러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1992년도에 제가 돼지 축산물을 브랜드 하겠다고 그럴 때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한 얘기가 앞다리 뒷다리 삼겹살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브랜드를 하니? 근데 저는 축산물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2020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2020년에 건국대학교에 축산물 브랜드 과정을 만들어서 농축협 200여 군데를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 브랜드 학자로 먹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1914년에 제가 2014년에 돼지고기를 드라이징 하겠다고 했더니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돼지고기는 안에서 썩어 나오고 소고기는 겉에서 썩어 들어가서 소고기는 드라이징이 되는데 돼지고기는 드라이징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너는 고기를 하나도 모르는 놈이구나. 사기를 치고 다니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아있는 근육은 균에 오염돼 있지 않아요. 오염돼 있지 않은 균이 어떻게 썩어 나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했더니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삼겹살집이 숙성 삼겹살집이 되더라고요.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제일 먼저 시도했던 숙성도는 한 5천억 돈을 벌었어요. 저도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근데 불고기 르네상스 이거 어떻게 보면 위기의 한우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길이에요. 왜? 불고기는요 노인들 대접의 최고예요. 앞다리, 뒷다리, 목심은요 지방 함량이 10% 미만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40일간, 30일에서 40일 에이징을 하면요 숙성을 시키면 그거 드라이징 아닙니다. 웨드에이징, 웨드에이징법은 달라요. 또 근데 여러분들 그건 나중에 또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드리겠는데 제대로 웨이징을 하면 이미 숙성을 하면서 고기가 단백질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소화가 무진장하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한테 불고기를 대접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폭삭 소가수다가 유행이었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인 유행인 이유가 뭐냐? 가족애, 패밀리 밸류라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최초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불고기는 그 가치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고기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하시고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소는 복합유기 생산체고 등한체만 팔리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2만 원짜리를 어떻게 비싸게 팔 수 있느냐, 2만 원짜리 목살의 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이 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빨리 살고 급하게 살다 보니까 등심 안심만 팔아먹었으면 됐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소 한 마리의 가치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것이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우는 충분히 그 앞다리, 뒷다리, 목살도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기술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열려 있으니까 뭐 한우 프라자 리모델링을 하든지 메뉴를 개발하든지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거는 다 가르쳐 드립니다. 제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우가 살아야 이 땅에 농업이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심지어는 기후위기 속에서 대가리 나쁜 새끼들이 농대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가장 똑똑한 놈들이 농대를 와야 돼요. 왜? 기후위기라는 외계의 적과 싸워야 되거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무슨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을 지키는 거는 천재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시면 농대 보내세요.
입는 거는 안 입을 수 있지만 먹는 거는 안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농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